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도 탄핵할 수 있다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지만 좀 너무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30여 분 만에 다시 주워 담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너무 앞서 나가면 아무나 탄핵한다고 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너무 공격을 하면 오히려 더 띄워주는 역효과가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최지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당 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군부독자 때 하나회처럼 특수부 검사들을 감싸고 있다며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기 바랍니다. 이미 탄핵안을 발의했던 검사 2명 외에 다른 검사들까지 탄핵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회의 직후 이 총장 탄핵까지 검토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대변인은 그럴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공고 진실이 나왔는데. 아까 TF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0여 분 만에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이 있으면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핵심 관계자도 김건희 여사 수사 지연에 책임이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유기는 탄핵 사유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검찰총장 탄핵 추진은 일단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지만 당내에선 탄핵을 쉽게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오만해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인류한 혁신위가 친윤 핵심 인사들과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조선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장제원 92대 관광버스가 촉발한 윤핵관 해체론. 해체론 얘기가 나온답니다. 인류한 혁신위원장과 장제원 의원의 충돌이 권력투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친윤 험지 출마라는 혁신안을 빼들었지만 중진이거나 윤핵관 중에 아무도 지금까지 누구도 호응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장제원 의원 보란듯이 버스 92대 4천여 명 동원해서 세를 과시했죠. 이러면서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사상 노후 지역이 첨단과 행정이 어울리는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래요. 그런데 서울 가랍니다. 저는 제 단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한테 믿겠습니다. 네, 사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래요. 안 돼요. 그럽니다. 자, 하지만 국민의힘의 현재 기류는 이렇답니다. 장제원 의원의 자신만만한 태도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래요. 현 국민의힘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다시 지지를 받고 총선에서 승리를 하려면 당이든 대통령실이든 가리지 말고 희생이라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자는 분위기인데 장 의원이라고 저렇게 계속 버틸 수만 있겠느냐라는 분석을 합니다. 자, 또 다른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 요즘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한답니다. 난 아니야. 나는 윤핵관에서 좀 빼달라고. 이런 얘기까지 주변에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윤핵관이 과연 해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 뒤에, 그때 참패한 뒤에 윤핵관으로부터 좀 거리 두기를 결심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혁신위를 계기로 지금 중대 기로에 선 국민의힘의 상황 지금부터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이러자 뭐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인유한 위원장이 또 선을 긋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했느냐? 왜 윷놀이 할 때 뒤로 가는 거 있잖아요. 백도. 나에게 백도는 없다. 오늘자 동아일보 5면입니다. 자, 인유한 위원장, 내겐 윷놀이에 빠꾸도는 없다. 이분은 백도를 빠꾸도라고 하셨네요. 자, 어찌됐든 그러니까 후퇴하는 일은 없다라면서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앞만 보고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뚜벅뚜벅 앞으로 가겠다. 혁신위원들과 함께. 야, 이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아주 용감하게 전진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에 이기감이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 경험이 없어서 오히려 좀 가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저게 윤석열 대통령 뜻인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혁신위원회가 비대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혁신위원회 위에 최고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최고위원회와 혁신위가 어쩌면 충돌하는 사태까지 오고 있고 이런 경우에 공천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너무 앞선 시기에 너무 용감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결국 경고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혁신위가 이러다가 혹시 중도에 자기의 뜻을 못 펼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하지만 혁신위 위에 최고위가 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 위에 최고위원회 의장은 김기현 당대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박수 받는 쪽이 정치라는 거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수 많이 받는 사람이 사실은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국민의 지지와 명분을 가지는 쪽이 이기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시와 때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공천으로 넘어가서 혁신위가 공천을 할 수 있다면 그 칼을 휘둘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혁신위는 혁신안을 마련해서 최고위원회 통과를 받아야 되는 이런 시점이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해서 최고위와 혁신위가 충돌하다가 이 둘 다 해체되고 비대위로 가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최고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 혁신위의 한계는 있다. 자, 근데 기자들이요. 요즘 그 혁신위원장을 더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이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분들, 윤핵관들, 뭐 중진들 답을 안 하시네요. 자, 이런 우려 섞인 기자들의 질문에 인유한 위원장 이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100% 움직일 것이다. 문재인 의원들이 지금 응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움직임이 있을 거고 대한민국이 빨리 발전하는 건 빨리 문화 때문에 빨리 발전했지만 조금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100% 확신하신대요. 100%. 야, 어떤 배경에서 100%라고 하셨을까요? 자신감 뭐 이런 거죠. 그냥 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다만 100%라고 저렇게 자신감을 보일 수 있는 배경 뭐 이런 것들은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국민들의 지지. 지금 국민들의 김기현 지도부가 그 국민의힘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뭐 여론조사도 그 여러 군데서 나왔죠.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추구하는 그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혁신위원회의 방향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그냥 제 개인적 분석을 하자면 예. 뒷배경이 용산 대통령실이다. 저는 그 대통령실의 지원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원일까요? 암묵적 동의일까요?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자, 대통령의 지원이 없이 과연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다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 출마하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저희 경험상 보면 예.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한 거는 지원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실이 보이지 않는 손, 아마 이런 부분을 인요한 위원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도 저런 자신감의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미경 의원님이 옆에서 많은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대통령의 의지응을 그대로 따르진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통령이 반대를 하지는 않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따랐다고 보여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이후에 사실 내년 선거가 얼마나 그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깨달으신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혁신이라는 거는요, 국민 눈높이에서 과연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입니다. 근데 일단 혁신위에서 하고 있는 모든 거가 지금 기자들이 계속 인유한 위원장을 따라다닌다는 건 그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그게 인기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과연 그 인후한 혁신위원장의 이 부분을 만약에 당이 따라주지 않는다 하면 그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겠다라는 뜻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산은 국민들, 대통령은 사실 국민 바라보고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혁신위원장의 뜻과 그다음에 용산의 뜻이 같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인유한 위원장은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진들도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아니 정치를 지금 어찌면 정치 생명이 지금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3선이면요. 적어도 그 지역에서 12년을 정치를 했어요. 중간에 한번 떨어진 거 포함하면 16년, 그전에 준비한 거 포함하면 근 20년을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나보고 나가라? 자, 이러면서 지난 토요일이었죠. 대형 버스 92대, 4,200명의 인원과 경남 함양에서 행사를 가졌죠. 장제원 의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눈치 안 보고 삽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역풍도 맞지만은. 야, 권력자가 뭐라고 해도 할 말은 하고 산다. 여기서 권력자 누구일까요? 야, 오늘 계속 어려운 질문 들어갑니다. 정미경 의원님, 권력자 누굽니까? 그 언론을 통해서 장제원 의원이 당내의 핵심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여태까지 말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장제원 의원이 권력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뭐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아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왜 저렇게 공개적으로 저런 얘기를 막 할까? 그게 저는 조금 더 이상해요. 왜 저렇게 그냥 둘이 전화해도 통할 수 있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평소에 그 윤 대통령님, 우리 대통령님과 전화한다고 전화하는 사이라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전화해서 말씀드리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대놓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최병무 의원님 약간 지금 아닐 수도 있는데 하셨는데 표정이신데 그러니까 전화를 이거죠. 할 수 있어요? 전화할 수 있죠. 전화하는 것뿐만 아니고 수시로 그 만나는 일도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대통령이 최근에 전화를 안 받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통령이 최근에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제원 의원은 충분히 대통령과의 소통 창구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으니까 인요한 위원장의 지금 그 방향이 대통령의 뜻과 다른지 같은지도 장제원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지금 권력자 얘기를 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할 말하고 산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 본인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 권력이 어느 정도나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본인이 뭐 지금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으나 그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의 그 보이지 않는 카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연 장제원 의원이 저는 뭐 버틸 수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인요한 위원장의 말대로 시간이 좀 필요한 건 있죠. 장제원 의원도 굉장히 섭섭하긴 할 거예요. 토사구팽 당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본인은. 그렇지만 판을 좀 크게 보면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요구하는 거는 당 전체가 내년 총선에 뭔가 살아나기 위해서 일부 중진들이 희생을 좀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당이 지금 살아나겠다는 건데 나는 그 희생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누렸던 권력의 가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결국 그 뭐 어떤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해왔나
하는 그런 당내 비판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이제 뭐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결국은 장제원 의원이 자기가 어제 선언했던 저런 걸 아마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평론이 아주 좀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 약속 못 지킬 수도 있다.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안 받았는지 받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게 인현 위원장과의 대립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은 권력자와의 대립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또 당선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런 자신감이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대로 한 20년 그 지역에 정치를 해왔는데 뭐 어떤 경우에도 또 뭐 어쩌면 어쨌든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에 한 자락이 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강력하게 자기 입장을 펼쳐야 또 다음의 수순이 되니까요. 정치는 지금의 결정보다 그 다음 결정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 결정을 위한 지금의 맹분 쌓기 이런 식의 발언이라고 봅니다. 예. 뭐 지금 장제원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의원들 많습니다. 일단 권성동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강릉에서 어린 시절 함께 보낸 각별한 사이인 권성동 의원도 무조건이랍니다. 지금 지역구 강릉에 출마한다. 이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무조건 강릉에 출마하시고 심하면 인유한 혁신위원회에서 압박을 해서 공천을 안 준다면 무소속 출마까지 하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 총선에서 그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안 줬잖아요. 맞아요. 수도권 출마라 그래서. 그래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했어요. 그만큼 본인 지역구 출마할 의사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불출마를 하고 후임자를 하고 다니신다? 이건 전혀 사실과 아닙니다. 자, 지금 김규환 논설위원은 본인이 전화를 다른 사람 전화 안 받아요. 근데 정말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로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아예 기자들의 질문에 전화도 잘 안 받다가 며칠 전에 문자가 딱 왔는데 외국 출장 갔다가 아니다, 나 출마한다. 내가 출마 안 한다는 말 다 거짓말이다. 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권성동 의원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또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혁신하는 권고일 뿐이라며 험지 출마를 거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친윤, 중진들이 잇따라 혁신안에 반기를 들자 다른 사람들, 뭐 수도권이라든가 수도권에 출마할 생각 있는 분들, 이분들은 또 생각이 달라요.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윤핵관 사실상 없어지는 단계에 온 것 같다. 소위 윤핵관 없애라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사실상 없어지는 단계에 왔었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하고 의리를 지키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전 대통령이 많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위 이제 대통령을 사랑하면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혁신위원장 개인 생각인지 대통령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건지 이제 유심히 봤는데 제 결론뿐만 아니라 당내 다수 중론은 대통령 주문이다. 자, 이제 수도권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윤핵관 해체해야 된다. 이거 이대로 가다간 총선 못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해체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장제원 의원이 지역구에 4천여 명의 이제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서 세과시를 이른바 세과시를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득권을 인증한 모양새가 됐고 또 이게 윤핵관의 기득권인 것처럼 비춰지는 양상이 됐기 때문에 혁신위 입장에서는 이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혁신위의 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혁신위가 성공적으로 역할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윤핵관을 해체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구도로 만드는 데에 장제원 의원이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오히려 이 구도를 자초하는 역할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윤핵관 해체 주장이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에서 요구하는 건 희생인데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권력과의 대치 국면으로 지금 이 전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 등에는 부담을 일으킬 수 있다. 지금 이런 내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 논의를 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직 총선의 공천 여부가 결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천도 결정되기 전에 내 목소리 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천이 결정이 돼요. 후보가 됩니다. 후보가 되면 이건 대선과 달라요. 총선은 내가 지면 끝이에요. 이 지역구에서 내가 지면 뭐 다른 사람 승리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역구에서 내가 이길지 질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 분위기 안 되겠다 싶으면 목소리 더 커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명박 정권 때 18대 국회였나요?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에 대한 이 목소리가 많았어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처음엔 공천 줄 때는 공천 주고 나서 후보되니까 SD 때문에 내가 지역구에서 질 것 같다. 경기도 후보들이 다 모여서 SD 불출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질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이제 혁신위와 최고위가 충돌해서 만약 이게 둘 다 해체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일시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게 또 최선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궐선거나 이런 데 패배의 원인이 대통령의 당청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수직적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지적됐는데 이런 원인은 다 이제 듣고 그냥 혁신이라고 하는 형식과 앞으로의 공천이라고 하는 수순만 남는 그런 이제 모양으로 이제 점점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핵관이 해체되면서 윤핵관의 어떤 이런 저항에 따라서 혁신위가 다시 흔들려서 혁신위가 해체된다면 또 다른 형태의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 이건 또 대통령으로 수준으로 그쪽으로 또 옮겨가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뭐 힘을 쓸 수밖에 없고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쪽으로 보입니다. 예, 수도권에 먼저 말씀하시죠. 윤핵관 해체론이라는 건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윤핵관은 무슨 조직도 아니잖아요. 아하.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이게 준말이란 말이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빼면 윤핵관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뭐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 출마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이미 윤핵관 개념은 없어진 거예요. 지금 해체되는 단계가 아니고 없어졌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신 있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미 없어졌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윤핵관이라는 개념을 지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저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다, 이렇게 관측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윤핵관 하다가 갑자기 윤핵관이 뭐 없어졌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이벤트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은 불출마하거나 한 사람은 뭐 저렇게 반발하다가 또 다시 대통령 말을 듣고 뭐 다 이번 총선에는 안 나간다고 하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거든요. 자, 수도권에서 정치하셨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18대 때 이상득 전 의원 불출마할 때도 뭐 그 자리에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도권이나 이런 다른 지역은 윤핵관이 정리가 안 되면 내가 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 없을까요? 있죠. 근데 저는 그때 18대 때 제가 이제 출마했을 때였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예.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하는 여러 가지 걸 보면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걸 했죠. 예를 들면 막 검사, 자기 국회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향해서 국회가 막 탄핵을 하는 이런 시도를 그때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은 단순히 총선에서 그 총선 후보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당연히 당선돼야죠. 그게 먼저이죠. 근데 대통령도 후보자하고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지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지 그냥 다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뭐 200석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저쪽에서는. 예, 지금 막 탄핵이라는 카드를 막 쓰잖아요.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또 다수당이 되면 어떻게 할지 대통령이 지금 실감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핵관은 사실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면 윤핵관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윤핵관의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분은 사실은 대통령밖에 안 계신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제발 나를 위해서 좀 희생해다오. 이렇게 말하면 윤핵관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인요한 위원장이 그 얘기를 대신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사랑했으면, 사랑하면 이번엔 대통령을 위해서 좀 희생해다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당시 그러니까 위기감의 차원이 다르다. 지금 총선에서 지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운명까지는 좀 모호합니다만 대통령의 앞으로의 전국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200석 하면 뭐 탄핵 얘기도 나오니까요.
자, 당은 이렇게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좀 나 말고 좀 다른 사람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이 요즘에 김기현 대표 따라다녀요. 근데 뭐라고 질문하느냐? 아이고 그만두시라고 하는데 다른 데 출마하라고 하는데 어제는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생가를 갑니다. 여기도 의미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어떤 단어를 김기현 대표가 썼느냐? 혁신위한테 급발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혁신위 관련해서 좀 조기 해체론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일부 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겉들어뜨리는 것은 아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제된 언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김기현 대표. 그런데 정작 본인 얘기가 나오니까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에이, 나는 아니지. 지금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임명했잖아요. 그때 임명했을 때 김기현 대표의 생각은 나는 빼놓고 혁신, 뭐 아마 이런 메시지를 본인이 기대했던 것 같은데 본인을 포함해서 혁신을 하겠다고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굉장히 섭섭하고 혹시 이 배경이 뭔가 뭐 이런저런 이제 것 때문에 그동안에 입장을 자제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장제원 의원이 과감하게 저렇게 일종의 대통령한테 이제 도전하듯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본인도 용기를 얻은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엔. 그러나 뭐 잘 아시지만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임명할 때 자, 뭐 전권을 주겠다는 것뿐만 아니고 뭐 언제까지 활동하느냐 뭐 이런 것도 다 전권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12월 24일 뭐 크리스마스 전까지 활동한다고 했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최악의 경우 그걸 연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권한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혁신위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꽤 많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뒷받침이 어떤 형식으로든 저는 있을 거라고 또 현재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저런 저항도 저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합니다. 예. 자, 조금 어려운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핵심은 누구일까요? 기자들은 김기현 대표보다 인요한 위원장을 더 많이 따라다닙니다. 기사가 되니까. 기사 되는 사람이 사실은 발언권 있는 사람이 정당의 핵심 인물이죠. 자, 지금 국민의힘 핵심 누구일까요? 인요한? 김기현? 장제원? 참 죄송합니다. 또 어려운 질문. 누구라고 보십니까? 아니 국민의힘의 지금 사실은 핵심은 그냥 말 그대로 혁신이죠. 혁신이? 네, 혁신인데 그 혁신에 지금 깃발을 들고 맨 앞장서서 지금 국민의힘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면 그건 인요한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 버리는 거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그러면 지금 힘은 일단은 인요한 위원장이죠. 사람으로 보면. 그러나 그 인요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움직임은 뭐냐면 혁신입니다. 혁신이 저는 주인공이라고 봅니다. 예. 자, 최지원 기자. 민주당을 출입하십니다만 민주당에서도 이 혁신위의 상황을 지금 볼 거란 말이에요. 저 당은 국민의힘은 지금은 막 저렇게 막 시끄러워요. 근데 저게 정리가 되면 좀 있으면 이제 누구한테 오느냐? 민주당한테 와요. 근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구조 자체가 뭐가 다르냐면 국민의힘은 인요한 위원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대통령과 직접 싸우진 않습니다. 인요한 위원장과 싸우죠. 물론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의 힘을 얻어서 싸우는 겁니다만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민주당의 앞으로의 갈등은 어떤 예상이 되느냐. 직접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요. 비명계원들 당 나가겠다. 이재명 대표가 다 싸워야 돼요. 그리고 막 지금 안동 출마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뭐 지금 이러면서 본인은 또 출마해서 자기 지역구 나가야 되죠. 재판해야 되죠. 지금 비명계랑 싸워야 되죠. 민주당 쪽에서 바라보는 이 혁신의 움직임, 위기감 어떤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빗대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오는 질문들이 많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위에서 이런 식으로 혁신 동력을 가져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이럴 때마다 지도부에서 하는 얘기가 인요한 혁신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많이 하거든요. 김은경 혁신이랑은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예. 평가 절하를 하는 목소리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진 의원들 보신 대로 지금 아직까지도 답을 안 하고 있고 윤핵관 해체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해체 움직임까지 벌어질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는 사실 좀 적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연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혁신위가 굴러가긴 하겠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조금 미흡해 보인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정책적으로도 지금 내고 있는 의대 정원수 확대나 뭐 예를 들어 김포 서울 편입 같은 문제 등이 가시화된 성과를 총선적에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공개적으로 많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 절하를 하면서 민주당 자체적으로 혁신 동력이 아직까지 끌어올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시간 벌기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혁신안에 대해서 내년 이제 연초가 이제 오게 되면 구체적인 혁신안을 내겠다라는 그런 구상인 것 같고요. 좀 더 시간을 좀 두고 총선 직전에 임박해서 좀 새로운 이벤트를 내겠다라고 하는 구상인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대여 공세를 좀 더 활발하게 해서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법 같은 대여 공세에 좀 더 집중하겠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그러면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많은 의원들한테 좀 움직여라. 언론에 좀 나와서 뭐 불출마를 하든 다른 것을 하든 지금 움직여라. 혁신을 따라서 움직여라라고 하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국민의힘은. 근데 민주당은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움직여요. 지금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총선 5개월 앞두고 갈 길 바쁜 민주당에 또 다른 악재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송영길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하고 있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후지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고 수사도 후지게 하고 있고 환관 조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어린데 검사를 하셔가지고 재산이 43억이고 타워팰리스에 살고 계십니다. 한동훈 장관이 혜택을 받은 딸이 다닌 체딕스쿨 제가 오픈시켰던 인천시장입니다.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한동훈 장관 사법고시 하나 합격했다는 이유로 땀을 흘려 일을 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외국인 학교 그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막말 논란에 대한 송영길 전 대표가 뭐 해명도 하고 있는데 일단 계속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막말 수준을 넘어서 욕설도 들어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마 본인이 생각해서 이제 자 한동훈 장관은 땀을 흘려본 적이 없다 그런 거는 글쎄요. 뭐 저 육체 노동만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뭐 노동 현장에 간 적이 있었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밤새서 밤을 새워서 수사를 할 때 본인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었나요? 인천시장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따지면 이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본인의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 이게 너무나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장관은 뭐 밤을 새워서 수사한 것도 노동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 폄하하고 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어리다 뭐 또는 뭐 검사를 해서 번 돈 가지고 타워팰리스 사는 거 아니거든요. 뭐 처가도 뭐 상당히 뭐 그런 재산이 있고 본인도 그렇고 뭐 그런 여러 가지의 기반 그거는 자본주의의 기본입니다. 뭐 자기가 어디서 뭐 부정한 돈 받아서 뭐 무슨 좋은 아파트에 산다면 그건 뭐 처벌받아야 될 일이지만 뭐 이런 뭐 다 정당한 방법으로 뭐 증여세 뭐 이런 거 다 내고 뭐 그리고 자기 본 것 가지고 뭐 해서 좋은 아파트에 산다는 걸 우리가 비난할 우리 지금의 체제에서 그걸 비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거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저런 부분이 이제 국민적 공감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뭐 결국은 거기로 귀결이 될 텐데 저는 뭐
민주당에서조차 송영길 전 대표를 이제 리스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없을 거라고 민주당도 판단하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실 검찰 수사 앞두고 있고 돈봉투, 녹취록까지 국민들 다 들었어요. 본인은 물론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려도 일단 저렇게 막말하고 욕설까지 하면 욕먹을 거 알잖아요. 송 전 대표가 자기가 욕먹을 거 몰랐을까요?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얘기를 계속하는 걸까요? 욕을 먹는 것보다 더 저렇게 해서 자기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나 이제 이 높은 자리에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민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범죄라고. 이게 무슨 범죄라고. 저는 그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와, 이 기득권자, 권력자들이 이런 말을 해버리면 국민들이 과연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게 무슨 범죄라니요. 지금 돈봉투 사건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젊은 날에 그 데모하면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자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투표 행위, 선거 행위를 침해하는 일들이잖아요. 매표 행위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정섭 차장,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이거는 왜 하는 거죠? 이 돈봉투 사건을 이게 무슨 범죄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거기는 아직 수사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을 탄핵이라는 카드로 막 하는 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감히 나를 수사해? 대한민국에서? 네가 뭔데? 뭐 이런 심리적인 게 아마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빨리 검찰은 송영길 대표요 수사해야 합니다. 빨리 소환해요. 그래서 빨리 수사를 해야지 결과적으로 수사 받다가 양형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불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진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면 그때 가서는 다 또 자백할 겁니다. 자, 최병묵 의원님, 또 의문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한테 저렇게 욕을 할 게 아니라, 수사하는 사람한테 욕을 할 게 아니라 본인이 돈봉투 본인은 몰랐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시키지도 않았던 일 한 윤관석 의원한테 왜 쓸데없이 그런 일 해가지고 내 정치적 생명을 끊어놔. 당신이 왜 그런 거야?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돈봉투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비판 한마디 안 하면서 오히려 수사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모르는 일을 당신들이 했으니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됐잖아. 왜 그런 얘기는 안 할까요? 자기가 모른다는 거는 이제 검찰을 향해서 뭐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지만, 자,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의원, 송 전 대표와 예를 들어서 강내구 전 감사협회장, 송 전 대표와 이정근 전 부총장, 그 사람들의 관계, 그다음에 박용수 전 보좌관까지 그 관계는 녹음 파일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지금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 나는 뭐 이거 모르고 뭐 이게 무슨 범죄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마 검찰에서 소환을 받으면, 검찰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그랬다가는 검찰로부터 여러 가지의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고 나중에 법정에 가서도 반론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녹음 파일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내구 전 감사협회장이 영길이 형이 뭐 이렇게 그 하자는데 뭐 또 어쩌고, 이미 저는 뭐 그 보좌관이나 윤관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한 정도로 저는 그 실토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한테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어찌됐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돈봉투 논란에 막말까지 하고 있으면 당에서 좀 조용히 하세요라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송 전 대표를 거들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로 초선 강경파 의원들인데요. 화면 보시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 민영배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X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 유정주 의원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도 가담합니다. 야, 이번엔 동물이 나와요. 동물이. 금수의 입으로 윤 대통령을 물 것. 문답니다. 김영민 의원. 문대요. 한동훈을 공격해야 내가 뜬다. 그래야 뭐 TV조선에 이렇게 방송도 나오고 뭐 이런 의도일까요? 꼭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 뭐 일부 의원들이 공동된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봤던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공격적이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항상 뭔가 대꾸를 해가면서 공격하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반응인데 영화 대부에 보면 대부가 후계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에 휩싸여서 뭔가를 결정하면 일을 거르친다. 그런 것처럼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좀 더 한 번 더 템포를 죽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계산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올린 의원들의 이런 이야기에 감아보면 이제 광고 카피 일부를 또 따오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올렸는데 이게 말로 할 때와 글로 할 때가 다르거든요. 글이 훨씬 더 보는 사람에게 좀 더 강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죠. 의원들 개인이 이제 이런 SNS에 올리는 이 글도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좀 정제돼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뭐 더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 이런 식의 어떤 개인적인 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당도 뭔가의 이미지가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민주당을 좀 더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이 싸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모습이 민주당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민주당 공천 문제를 놓고 송영길 전 대표와는 확실하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양새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검찰 수사 돈봉투 의혹과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절대 공천은 줄 수 없다, 거리를 두겠다 이런 입장인 건 맞는데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가 반윤연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지금 공개 발언을 세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총선 임박해서는 민주당도 가져가야 될 의제이기 때문에 이걸 송영길 전 대표가 미리 선제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렇게 공감하거나 동조를 해야 하는 의원들이 있는 거고 그 모토 자체는 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한동훈을 공격한다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 또 나아가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도 가져가야 되는 의제이기 때문에 이게 송 전 대표와 이 반윤연대를 어떤 식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일부는 취할지 이 부분을 놓고서 지금 딜레마가 조금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최지원 기자, 이거 얘기하고 제가 바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움직임이 그냥 비판하고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 다음 총선에 나도 한번 움직여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송영길 리스크가 점점 커지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민주당에 송 전 대표는 더 큰 고민거리를 던졌습니다. 바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누구랑? 바로 이분이랑. 비례 전문 송영길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 이 새로운 이 47석의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정말 이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당을 만드시면 조국 전 장관하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조국 장관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조국 장관도 뭔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것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국도 명예 회복하고 나도 명예 회복하고. 국민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자, 민주당 조추송 출마도 걱정인데 비례신당 한 발 더 나간 송영길. 개인의 당이 아닌 검찰 독재와 싸울 수 있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을 견인하겠다. 견인하겠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것도 조국 전 장관이랑.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보통 정당을 만든다는 거, 신당을 만든다는 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전에는 감히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역 정당을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은 누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선거제도, 선거법을 개정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이제 위성 정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 신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도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재명 대표겠죠. 금배지만 달면 나도 지금 충분히 수사 안 받고 재판 연기하고 그다음에 선고기일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잡잖아요. 총선 전에는 하지 말라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에 반드시 내가 금배지를 달아야지.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비례신당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조국 전 장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뭐 검찰을 타도하자, 반윤연대하면서 제가 볼 때는 송영길과 조국이 합세하고 싶겠죠. 근데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하고 같이 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왜 어떤 분석이십니까? 왜냐하면 잘못되면요.
범죄자들이 뭔가 범죄 혐의자들이 다 모여갖고 신당 만든 것 같잖아요. 느낌이. 뭐 적어도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네. 그 정도로. 네. 네. 그러면 그게 한 사람일 때는 좀 억울할 수 있겠구나 이러지만 네. 이게 여럿이 모여버리면은 아이 저건 뭐야 이런 국민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수사받고 있거나 범죄 혐의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신당 만들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 표 안 주시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다 이재명 대표를 부러워해서 금배지는 달고 싶지만 비례신당 만들고 싶지만 함께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예.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그 4년 전에 열린민주당 비례정당 만들었죠. 예. 그때 몇 번까지 됐죠? 3번까지 됐습니다. 그렇죠? 자리 뭐 이렇게 아니 나중에 이제 예. 뭐 한 사람이 사퇴하고 뭐 이렇게 됐지만 그렇죠. 예. 자 3번까지 됐습니다. 예. 3번까지 되면 그 중에 남성은 한 명이에요. 2번. 그러면 조국도 들어가고 송영길도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는 4번까지 돼야 되네. 대개 4번까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예. 그게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여당이었는데 그렇게 된 거고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입니다. 야당의 뭐 일종의 자매 정당을 만들었을 때 몇 번까지 될 수 있을까? 아마 두 사람이 다 들어가면 4번까지 돼야 되는데 4번은 좀 위험하죠. 그런 것만 봐도 누가 2번을 할까? 그런 것만 봐도 예. 결국 그거 가지고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만 봐도 이 두 사람이 같이 못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 두 사람은 배지를 반드시 달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 그런데 그 재밌는 분석이네요. 그러니까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 1번, 3번 홀수로 준다면 그래요. 지금까지 관례대로 그럼 2번과 4번이 남성이어야 되는데 2번을 누가 할 것이냐? 그렇지. 당선 가능성은 한 3번 정도로 본다면. 네. 아니 지난번에 3석을 얻었으니까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지난번처럼 3번 하신 분이 그만두고 4번이 되시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3번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과연 송영길 조국 연대 이게 민주당의 득일까요? 실일까요? 현재로서는 뭐 득실을 분명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비례정당 또는 이제 어떤 연대를 하는 정당들의 탄생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 재행상 그 보수는 보수라고 하는 본류가 한 30%고 중도 보수가 한 20 정도로 존재하는데 예. 진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중도적인 민주당이 한 30이고 나머지 좀 더 진보 색깔이 강한 데가 한 20% 남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진보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는 이제 정의당으로 표현돼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는 지역구에는 민주당을 찍지만 이제 정당 투표는 정의당을 찍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지금 현재로는 정의당이 이제 그 존재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내에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오히려 이제 진보를 표방하고 있거나 진보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20% 정도의 영역, 즉 절반 중에 20% 영역에 비례정당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국이라든지 뭐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기치를 내걸겠지만 내부에서 좀 조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정치에서 내가 이 정권의 지분이 있다, 내가 이 정당의 지분이 있다, 내가 이 대표 체제의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얘기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자, 이재명 대표가 듣기엔 아니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겠다면 그게 나를 돕는 거야, 많은 거야 생각을 하겠지만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내 쥐였고 당신한테 물려주지 않았느냐. 그건 나는 충분히 당신한테 이런 요구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당신의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두 분 사이에서 자, 이 분위기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분명히 부채 의식이 있는 건 맞죠. 그리고 그때 그 돈봉투 의혹이 정말 의혹 수준에 그쳤는데 이재명 대표가 파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 빨리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때 빨리 오라고 한 게 이재명 대표 측이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검찰 수사를 못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송영길 전 대표의 불만도 있는 게 맞는데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취재가 되기로는 송 전 대표가 이제 연말을 기치로 복당을 추진하려고 여러 이제 주변 의원들, 그러니까 정말 측근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좀 했었다고 해요. 오호. 그리고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구에 이제 공천을 주는 방안까지도 추진을 해보려고 했었다라는 지역까지 슬슬 얘기는 나왔었군요. 예,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송 전 대표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당내에 있을 때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소 명분이 떨어지는 주장이라는 얘기가 이제 당내에 공론화가 됐고 그 때문에 송 전 대표가 이제 민주당으로서의 명예 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지금 저렇게 원외에서 강하게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이제 노선을 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강성 지지층을 동요시키는 데에는 분명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 강성 지지층을 동요시킨다?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지금 송 전 대표가 먼저 선제적으로 민주당보다 먼저 하고 있고 민주당은 다소 이제 중도층을 의식해서 하지 못하는 더 센 발언들도 원외에서 송 전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이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당이 어떤 식으로 같이 공생해 갈 것이냐 아니면 거리를 조금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일단 있고 그리고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이제 병립형 선거제를 조금 더 선호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소수정당과 연합하기보다는 민주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최대한 많은 의석을 얻는 것이 옛날 방식으로 비례대표. 대표의 이제 향후 입지도 더 다지는 측면에서 좋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인식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이 원외에서 정당을 만들어서 같이 총선을 뛰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 선을 그을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직은 이재명 대표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언젠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무슨 개주 달리기 하듯이 바톤을 이어가면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릴레이 막말을 이어가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이 아니에요. 다른 인물을 겨냥합니다. 근데 누구냐? 탄핵을 검토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진짜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건 아닌가? 하면서 번복 소동을 벌였답니다. 이번엔 누구를 또 탄핵하려고 했었던 걸까요? 검찰총장의 경거망동 행동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범죄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며 이번에 발의한 검사 이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공부 진실을 나왔는데 아까 TF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지원 기자, 그러니까 저 상황을 좀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자들 다 있는 자리에서 회의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이 이번에 다른 사람도 뭐 발의한 검사 외에도 계획할 계획입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기자들이 누구? 이제 그 분위기가 됐던 거잖아요. 지금 그 발언도 그 발언 바로 직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직자로서 편향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검사 탄핵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시간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쭉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저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추가 탄핵 가능성 발언하는 그 직전 문장이 저 이원석 총장의 헌법 위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원석 총장을 겨냥해서 추가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발언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해석이 가능한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줘. 그런 공개 발언을 지금 10시쯤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원내대변인 최혜영 대변인의 이제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이원석 총장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는 거냐. 질문하죠, 당연히.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고 여기서 이제 최혜영 대변인이 아마 지금 TF 단장,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논의는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될 것 같다. 대꾸로 이러면서 이게 기정사실화처럼 이제 굳혀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때부터 일부 나가는 거예요. 자, 민주당이 이원석 탄핵 검토 일부 나갔어요. 막 나가니까 그다음에 어떤 반응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30분 지나서 한 10시 40분쯤에 최 대변인이 허겁지겁 이제 기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도 했고요. 전화를 해요, 개별적으로? 문자 공지도 했는데요. 탄핵건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용민 의원도 그 이후에 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토한 바 없고 탄핵 계획하지도 않는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요? 이거 검토를 하긴 좀 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 발언들 자체도 되게 연관관계가 되게 스무스하게 이어졌던 부분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동시간대에 당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또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는 강경하게 이제 그런 거 아니다라고 수습을 했는데 반면 이제 이재명 대표 당 지도부에서는 이원석 총장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저 논란이 이뤄진 다음에도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그 수사 검사와 그러니까 주말부터 공개 좌표 찍기를 했던 수사 담당 검사와 그 지휘 라인에 있는 모든 검사들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아직 탄핵안을 직접 쓰고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 모든 수사 라인에 있는 지휘 검사들에 대해서 다 검토를 두루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도부에서는 저 수습 국면 이후에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이 총장 탄핵까지도 얼마든지 살아있는 카드다 이런 얘기를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원석 총장이 얼마 전에 무슨 얘기했죠?
지금 수원지검 차장검사 막 탄핵하고 그러니까 아니 차라리 저를 탄핵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검토할게. 그러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자 한동훈 장관도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제는 하루에 한 명씩.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 했고 검사 3명 탄핵한다 했고 저에 대해서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렇게 탄핵 카드를 만지작대는 걸까요? 동아일보 사면입니다. 자, 친명 일부 검찰총장 탄핵 논의, 하지만 지도부 당 차원 아니다 선긋기. 왜 그랬을까? 결국 지지층에 대한 관심 끌기, 지지층에 대한 결집 효과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운동권 출신들이 정치를 하면서요. 예. 기본적으로 이걸 모든 게 패싸움 하는 듯이 가는 그런 몸에 밴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싸우고 싶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되게 안 좋다. 그다음에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예. 사실 국민들은 정치인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막 싸움하는 거를 보면은 일단 불안하잖아요.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늘 참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보세요. 탄핵 카드 막 써요. 탄핵이라는 건 이거예요. 너 해고야. 그렇지. 해고 카드예요. 일반 사기업 같은 데는.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카드를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카드예요, 쉽게 말하면. 최후의 카드예요. 예를 들어 지각했다고 너 해고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장님들이. 근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몸에 밴, 이거는 죽기 살기로 패싸움에서 이겨야 되니까 일단 기선제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하나라도 진짜 막 탄핵할 기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이 이 버릇을, 이 습관을 이번 총선에서 고쳐주지 않으면 저는 그 성공의 방식, 자기들이 이런 방식을, 나쁜 방식을 택했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나쁜 방식을 계속 택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그게 아니라고 보여주려면은 총선에서 저는 이건 심판 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건 민주당 좀 반론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거에 반론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요. 만약에 학생이 지각 이상의 뭐 부정행위를 하거나 뭔가 정말 학교에서 폭력을 쓰거나 나쁘게 구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검사의 기소율이 1%가 안 됩니다. 뭔가 지금까지 뭔가 이 고소 고발이 있었을 때. 그리고 한 번도 이런 헌정사 70년에 한 번도 탄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구 유럽이나 이런 데는 검사나 판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그것이 권력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때는 탄핵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제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이렇게 정치권이 왜 이렇게 패싸움처럼 됐냐. 이거는 민주당이 운동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정치 구조가 양당제이고 이 양당제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위한 뭔가의 자락을 깔아야 되는 건 대통령인데 이것을 대화 타협이 아니라 한쪽이 제거돼야 되고 한쪽은 완전히 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여서 범죄 집단을 하면서 검찰 수사를 너무나 남발하고 본인이 권력기관 출신이면 어느 정도 자제해야 되는데 그 자제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이 기존에는 예를 들면 뭐 중앙정보부, 예를 들면 그 이후에 안기부 뭐 이런 쪽이 이제 국내 정치도 담당했기 때문에 견제가 됐습니다. 또 전두환 시절은 보안사가 있어서도 견제가 되고 그 권력기관에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개혁되자 그러는데 그 개혁을 뚫고서 오히려 본인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권력까지 잡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뭔가의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민주당의 또 소명의식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부리고 있는 이런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는 측면에서도 탄핵이 필요한 검사들은 해야 합니다. 제가 약간의 반론을 좀 제기하면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돈봉투 300만 원짜리 돈봉투 사건 돌린다고 했을 때 이미 그 영장 심사 단계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외통위 사무실에서 백혜련 의원, 황운하 의원을 비롯해서 나왔잖아요. 수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 위장 전입, 그다음에 뭐 골프장을 뭐 예약해주고 불법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왔다고 하면 수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그럼 먼저 지금 현재 그 300만 원짜리 돈봉투 사건의 수사 대상에 오른 그 국회의원들을 먼저 제명시키거나 먼저 사퇴시키거나 하고 난 다음에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 거죠. 소추를. 예. 근데 지금 그래야 공정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자기들에 대해서는 개혁하지 않고 지금 검사에 대해서만 하는 거는 언페어하죠. 예, 이 정도로 듣도록 하고요. 민주당 그 지지원 기자, 민주당 내부 반응도 궁금해요. 이렇게 정말 이 사람도 탄핵, 이 사람도 탄핵. 그럼 민주당의 일부 뭐 초선 강성 의원들이야 탄핵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야 이거 좀 너무 나가는 것 아니야?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강성 의원들 제외한 이제 대다수의 의원들은 기존에 이제 2명 이정섭 검사 등 2명 탄핵안을 발의하려고 시도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 무슨 사유로 탄핵을 하는 것이냐, 공감대를 못 얻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실제로 많고요. 또 율사 출신 의원들도 특히나 더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네. 어제 이원석 총장 탄핵카드 얘기까지 나오니까 총장 탄핵까지 얘기하는 건 정말 정상이 아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율사 출신 의원도 있었어요. 그만큼 결국에는 이제 더 강성이 될수록 더 공감대를 잃을 거다. 이런 의원들의 반발도 많아서 예. 아마 원내에서는 그런 여론도 확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다면 총장까지는 아니냐? 총장까지 하는 건 좀 무리지 않느냐? 지금 현행 그 법무부 뭐 규정이나 이런 거를 보면 검찰총장은요 수사를 지휘할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만들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때.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시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지난 정부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수사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 요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수사지휘를 하냐? 이런 논리거든요. 아니, 수사지휘권 전체를 박탈한 게 아니고요. 예.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그 가족들 사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한 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해제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있었을 때 그걸 하지 말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으로 바뀌었더라도 그거는 여전히 유효한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는 보고를 받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지금 뭐 김건희 여사 수사 뭐 직무유기 이런 걸로 날 탄핵한다? 아니 권한도 없는데 뭘 날 탄핵하냐? 뭐 권한이 없는데 무슨 직무유기냐? 무슨 직무유기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뭘 탄핵하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원석 검찰총장을 탄핵하고 싶으면 그거부터 원상 회복시켜놓고 그렇네요. 그래서 뭐 탄핵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줘놓고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해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소식입니다. 자, 최근에 그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병원장에게 살인 혐의, 이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법원은요, 이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지목된 병원 관계자에 대한 영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일단 어떤 이유인지 정수양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 원장 이모 씨. 법원은 어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망한 지 수년이 지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실행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살인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반면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의학 지식을 가진 사람이 환자 2명에게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숨지게 했다며 살인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투약된 약물은 염화칼륨으로 일부 국가에선 사형 집행 시 사용되는 약물로 알려집니다. 다량을 투약할 경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의식저하와 발작 현상을 일으키다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씨 측은 숨진 환자 등 환자 일부가 결핵이 걸려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 약물을 투약했을 뿐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집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량의 의료용 마약약품 사용하신 적 있으실까요?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핀 뒤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자, 의사가 주사를 놨는데 이걸 살인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주장인데 일단 영장은 기각됐어요. 아직 유무죄 판단은 모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경찰에서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특정한 약물을 투약을 해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범죄의 동기라는 것은 전염병이 걸린 사실이 외부로 밝혀지는 경우 병원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알면서도 약물을 투입했다, 고의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요. 일단 병원 측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료 사고,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이런 약물에 대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을 뿐이다. 그러니까 의료 과실의 문제입니다. 가실의 문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범죄로 지금까지 살인죄로 적용한 거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이 피해자들이 사망한 시점이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인, 가사 이런 마약류 약물을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죽었는지 다른 기저질환으로 죽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범죄의 소명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다라는 건 추가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서 살인의 고의를 이제 입증해 낸다면 또 추가적으로 이제 영장 발부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구속할 정도로 범죄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자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또 의료와 관련해서 너무 쉽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내가 있는 병원 병원장인데 우리 병원에 환자 한 명이 결핵이 걸린 거예요. 이게 전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한테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주사를 처방하면 이거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이게 의사들은 압니다. 근데 독도 사실은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처방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 생각해서 주사를 했는데 숨진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의사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검사도 의사 출신으로 지금 이렇게 투입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 출신의 검사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학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이 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약을 쓰면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또 의식의 저하가 일어나고 또 발작이 있다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약이고 어떤 일부 국가에서는 이 약이 사형 집행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아이고, 사형 집행할 때 쓰는 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데 이런 거를 알면서도 약한 환자한테 수년간 투입했을 때는 살인의 의도가 있다라고 검찰은 보는 거고요. 이 병원장은 그것이 아니고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병원에 결핵 환자가 나와서 곧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서 치료차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결과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결핵 때문에 또 숨진 건지 아니면 이 주사 때문에 숨진 건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 그 양을 그만큼 쓸 필요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 이상을 썼느냐. 어찌됐든 이거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불구속 상태지만 앞으로 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의학적인 어떤 감정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이 약물을 투약하는 것이 의료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인지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공범이 있다라고 2명이 이제 같이 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 그 2명이 서로 그 당시에 나눈 대화라든가 그 정황에 대해서 알면서도 투약을 했는지 모종의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는 디지털 포렌식
클래식이나 관련된 증거로서 이제 입증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리가 과거에 의사가 생명 연장 장치 이제 호흡기 같은 걸 뗀 사건에서 살인 방조죄로 기소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죄는 아니에요. 네, 마약류 취급을 하다가 사람을 죽게 이르게 한 경우에는 보통은 업무상 가실치사 혐의가 적용되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처음부터 환자를 죽이게 할 목적으로 약물을 투약했다는 살인죄가 적용돼서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고요. 그렇죠. 일단 첫 단계이니까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어떤 그 자신감으로 이렇게 살인까지 적용을 하려고 했느냐. 이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을 혹시 확보를 한 것 아닌지라는 분석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최근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속의 한 장면. 요즘에 참 돈벌이 된다고 이런 직업도 있다고 하던데 이 직업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5,000개 땡큐. 사연이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헤어스타일 바꿔봤는데 어때요? 예뻐요? 전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사연이요. 나 완전 감동. 자, 나 완전 감동 이러면서 이렇게 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돈을 또 엄청 번답니다. 그래? 그럼 나도 해볼까? 나도 해볼까? 그런 사회적 논란이 됐었어요. 이른바 성인 방송 BJ. 근데 이 BJ가 알고 봤더니 진짜 정체가 뭐였느냐? 아니 BJ 정체가 뭐였길래요? 정부 중앙부처 소속의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의 BJ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7급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여성 공무원인데 지금 그 BJ 활동 방송을 하는 도중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면서 시청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누군가가 이제 현금성 아이템을 딱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출을 하다가 그 플랫폼 운영자 측에서 제재를 가하면서 방송이 꺼졌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제재를 잘 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측에서 제재를 가할 정도면 상당히 선정적인 내용이 아니었겠느냐. 대체 얼마나 노출을 했길래. 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여성 공무원은 맡은 업무와 관련해서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합니다. 이야, 수사권까지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이래요. 그런 사람이 BJ에서 오빠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들켰을까요? 네, 너무 놀라운 것은 스스로 여러 차례 밝혔다고 합니다. 본인이요? 네, 본인이 한 1,000명 정도가 보고 있는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나 공무원이다라고 밝혔고 그것을 보고 있던 시청자 중에 다른 공무원이 있었어요. 근데 같은 공무원이 보기에 그분도 공무원이었네. 네, 그러니까 BJ가 저렇게 신체 노출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공무원에게는 품위 유지가 있고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고 윤리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난 근데 공무원이에요라고 얘기하니까 좀 화도 났겠죠. 스스로 화도 나고 자기 그 자긍심이 있잖아요. 공무원 망신을 시키는 거야? 그렇죠. 보는 사람은 뭔데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직업상 우리 망신을 시키는구나 하고 화가 난 것 같고요. 당황스럽고 충격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신고를 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본인의 그 신분까지 밝히면서 이렇게 BJ를 했는지는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실수였는지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미흡했는지 이런 것도 참 궁금해집니다. 아니 근데 공무원은 일단 겸직이 금지돼 있어요. 공무원 외에 다른 돈벌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게다가 성인 방송까지 한 거잖아요. 네, 징계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품위 유지 의무도 위반한 점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일단 공무원 임용 전부터 VJ로 활동하다가 임용 이후에도 이제 이 활동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된 규정들을 위반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감사 끝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돼서 징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사실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강의를 한다거나 사실 모르게 영리 활동을 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공무원 활동에 전념할 수가 없죠. 좀 적시에 적발하고 스스로 이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좀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자랑이라고 공무원이라고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했다가 적발이 된 겁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고 있죠. 배우 이선균 씨. 그런데
야, 이거 진짜 진실이 뭘까요? 정밀 감정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다리털까지 판정 불가가 됐으면 그 감정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성균 씨가 28일 날, 저번 달 28일 날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사실 음성이 나왔잖아요. 그 후에 모발 검사나 소변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이라고 여겨졌던 이 다리 이 털까지 채모까지도 다 음성이 나오니까 이거 마약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지금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경찰은 일단은 채취한 채모량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양이 부족하다? 네네, 그렇습니다. 다시 채취할지는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좀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리털을 뽑아서 그 감정을 했는데 참 다리털 이런 얘기 나오니까 좀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수사 과정이니까요. 죄송합니다. 다리털을 그럼 다시 뽑아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감정 의뢰를 뭐 경험에 기초해서 충분한 수량을 뽑아서 보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다시 이거를 제출받아서 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성균 씨가 임의로 이것을 제출할지 여부도 지켜봐야 됩니다. 거부한 다음에 영장 받아서 제출받아서 넘겨야 되는데 좀 만약에 수량 부족이라면 좀 수사 과정에서 조금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고 다리털을 다시 채취해서 채모 감정 결과 양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마약으로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이성균 씨 수사는 이렇게 이제 물증이나 과학적인 반복도 확보되지 않고 또 진술 자체도 내가 알면서 투약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 입증까지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이제 저렇게 사과를 했는데 저 부분은 뭐냐? 그 유흥업소 여성한테 협박받아서 돈을 줬다. 당신 마약한 거 내가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안 돼 하고서 돈을 줬다.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덜커덕 수사를 해봤더니 감정을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증거가 상당한 수사 시작하고 나서 기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지금 다리털의 수량이 부족하게 뽑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사회적인 그 초미의 관심사인 사건에서 그 중요한 다리털을 뽑는데 당연히 그 마약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경찰관들이 다 이렇게 수량을 확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수량이 적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발까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다리털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증거 확보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셈이고 과거에 박유천 씨도 다리털에서 이제 증거가 나오면서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성균 씨가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서 경찰은 굉장히 좀 당황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2차 검사를 했을 때 거기서도 만약에 양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사 동력이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자, 이런 집에 사는 분이 있대요. 물론 이분은 메이저리그에서 정상급 타자로 활약을 한 운동선수입니다. 연봉이 어마어마하죠. 그 점을 전제로. 사실 저희들은 이것까지 보여드려야 됐나 했는데 뒤에 또 이분이 다른 통큰 기부를 했다고 그래서 보여드리죠. 이분의 집이요. 무려 500평? 아니요. 500평도 큰데 50평도 아닌데 500평도 아니고 5,500평짜리 집에 삽니다. 누군지 보시죠. 처음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우리 선수들이랑 같이 룸메이트들 두고 많게는 진짜 4명, 선수 4명이랑 같이 이렇게 쓰기도 했거든요. 아파트 하나에, 화장실 하나에.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나의 약간 로망은 방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방방마다 화장실이 다 있어요. 자, 방방마다 화장실이 있답니다. 누구네 집일까요? 바로 추신수 선수의 저 집입니다. 대저택인데요. 5,500평, 미국에 있는 저택입니다. 화장실이 14개. 방이 그럼 14개입니까? 화장실만 14개. 영화관, 수영장, 필라테스 스튜디오, 그리고 와인 셀러까지. 야, 이 정도면 우리 냉장고처럼 생긴 와인 셀러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창고에 큰 그런 것까지 갖췄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산대요. 근데 추신수 선수가
집만 넓은 게 아니라 최근엔 아주 통 큰 기부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집이 넓어서 부럽긴 한데 마음도 넓어서 더 부럽습니다. 추신수 선수 이제 올해에는 행복 랜딩이라 그래가지고요. 순직 경찰 소방 공무원의 유가족과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1억 원 정도를 기부했고요. 예. 2021년 한국에 돌아와서는 10억 원 정도를 기부했는데 그때는 10억 넘게? 네, 그렇습니다. 드림 랜딩이라 그래서 야구 꿈나무와 소외계층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서 기부를 했고 또 작년에도 한 1억 이 정도를 희망 랜딩이라 그래서 취약계층 군인이나 인천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예, 역시 통 큰 기부입니다. 저희는 1분만 기다리시면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대한민국 신통방통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